단 하룻밤 만에 조정의 퇴역 주행으로 추락한 조광조. 조광조와 중종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기묘사화가 벌어지기 1년 전인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1518년 8월 1일 그날은 홍문관 부지학이던 조광조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오호. 그릇된 풍속을 답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더럽게 물든 것을 바로 씻어버려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주저하십니까? 조광조가 그릇된 풍속을 이어오다 보니 오늘날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한마디로 잘못된 풍속을 주저 말고 잘라야 한다. 없애버리자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혹시 어떤 풍속? 그렇죠. 조광조가 이야기한 그 그릇된 풍속이란 무엇일지 바로 이것을 저격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소격서입니다. 소격서는 하늘과 별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도교식 관청인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가뭄 그리고 홍수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왕 또는 왕비가 병에 걸렸을 때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 등의 이 종교와 관련된 행사는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왕실과 민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세워진 후에도 중종 때까지 소격서에서 도교식 제사를 치르는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혁을 이끌던 조광조가 이번에 소격서 혁파에 강하게 나선 것이죠. 근데 교수님, 조광조는 왜 이렇게 강하게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좀 제사 좀 하고 기도 좀 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소격서 폐지에 대한 요청은 이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교적 색채가 보다 더 진해지는 성종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광조가 이제 관직에 진출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소격서 폐지 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것인데요. 이단인 도교를 신봉하는 소격서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과 신하의 뜻이 항상 일치하면 참 좋을 텐데 중종은 소격서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 신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냐면 소격서는요, 왕실 사람들이 아플 때 복을 비는 등 사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했냐면 당시 중종의 어머니, 부인, 며느리 등 이 내명부에서도 소격서 혁파 반대합니다. 게다가 소격서는 연산군대에 거의 폐지되다시피 축소되어 있었는데 중종이 즉위 후 이 소격서 관청을 수리하고 활성화시켰거든요.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정비한 소격서를 혁파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타격을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총애하던 조광조와 정면 충돌하게 된 겁니다.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단호한 뜻을 밝힌 중종. 이때 대쪽 같은 유학자 조광조는 대간들과 힘을 모아 이런 과격한 행동을 아이고. 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격서를 철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 없으니 아직 우리의 정성을 모르시는 것 같소이다. 맞습니다. 전보다 더 강한 내용의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대간이 사직하고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대간들이 중종에게 전원 사직서를 내던지는 초강수를 준 겁니다. 그러자 조광조는 기다렸다는 듯 대간들의 사직을 거론하며 중종에게 소격서 혁파를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압박하죠. 자, 그렇게 중종과 조광조를 비롯한 신료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 어느덧 27일차. 참다 못한 중종이 조광조와 신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자, 너희들의 주장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한 관서는 그만한 연유가 있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세종과 성종께서 태평의 정치를 이룬 것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혁파하지 않으셨다. 자, 과연 조광조 중종의 논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종 성종께서 대성이라 하더라도 이 소격서를 혁파하지 않으신 것은 큰 잘못입니다. 소격서 문제는 세종 성종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건드릴 수 없는 성역조차도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조광조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왕들을 핑계로 소격서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중종의 자손들은 중종을 핑계 삼아 혁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구마구 찌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지나치게 과격한 개혁 정책 주장 때문에 물과 물고기 같았던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덧 중종과 조광조를 비롯한 신료들의 실랑이가 이어진 지 31일 차. 10념의 사나이 조광조는 또 한 번 궁궐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돌발 행동을 벌입니다. 홍문관 관원들을 데리고 일종의 철야 농성을 벌이는 겁니다. 형님, 전 속옷을 두둑이 입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네. 고마워. 조광조는 신료들과 함께 밤새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면서 중종이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리고 조광조가 철야 농성을 벌인 다음 날 1518년 9월 3일 결국 중종은 소격서를 혁파하겠다라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때부터 중종의 좀 이제 이 마음이 입장이 좀 변하게 되겠죠? 네. 조광조는 왜 4년 만에 사약을 받게 되었나?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 소격서 혁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압박도 할 수 있고 뭐 강하게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강도로 따지면 이런 강도의 압박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자신에게 소격서 혁파를 요청하는 조광조의 모습을 보면서 조광조가 과연 나의 군주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어떤 실망감들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광조의 파격적인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광조는 연이어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혈량과 어질현, 어질량,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뽑는 과목이라는 의미죠. 과거 시험 제도는 문장이 뛰어나거나 유교 경전을 잘 암기한 사람을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한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혈량과를 통해서 인품과 도덕성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딘지? 자, 그런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인품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걸까?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궁궐 뜰에 모아놓고 친히 대책을 시행하신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책이란 왕의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포부를 서술하는 방식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임용할 만한 인품 좋은 사람을 천거, 즉 추천을 통해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받은 이들을 궁궐로 불러가지고 학식과 기계를 심층 면접을 통해 검증해 본 이후에 최종 선발하자는 겁니다. 중종도 이 혈량과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세상을 바꿔놓고야 말겠다. 세종대왕께서 이루셨던 태평성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 것이야. 그렇게 총 120명의 인물이 천거됐고요. 그중에 28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됩니다. 많다. 그런데 제발 내가 불안해요. 여기서 중종의 신기를 건드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혈량가 때문에 중종의 심경이 변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사실 이 28명의 합격자를 잘 보면 조광조와 친분이 있거나
또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야, 이게 변한다니까. 뭐 예를 들면 조광조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성리학 지식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김식이 현량과 장원으로 선발이 돼요. 그리고 조광조와 가깝게 지냈던 당시 안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아들이 모두 현량과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낙점을 해서 뽑기는 했지만 결국은 현량과가 조광조 세력을 더 확대시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조광조 입장에서 진짜 그동안 내가 주위 봤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현랑과를 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론은 결정은 중종이 하겠지만 아니 큰일 날 사람이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할 결정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과거라고 하는 형태로 치러졌다는 게 결국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딱 한 번 시행이 됩니다. 조선 역사 전체에서 추천해서 뽑는 시험은 딱 한 번 시행이 되고요. 해가 많았나 봐요. 어쨌건 이 조광조는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뭐 개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이 현량과를 시행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광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현량과가 중종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된 겁니다. 중종은 최초로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면 또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반정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두렵고 무섭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때 중종의 이 불안한 속내와 달리 조광조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소격서 혁파에 이어서 현량과 실시까지 뭐 과정과 결과야 어쨌든 모두 중종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직한 조광조는 자신에 대한 이 중종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시구나 라고 믿었겠죠. 현량과를 실시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1519년 10월 25일 조광조는 중종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리고 맙니다. 이는 명문이라 병인년의 단정을 부인하고 종당에는 내 보위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자는 것이야. 바로 위훈삭제. 그러니까 위훈삭제란 거짓된 공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는 왜 갑자기 위훈삭제를 추진하자고 했을까요? 자, 먼저 중종 반정으로 공신에 책봉된 이들의 수는요 무려 117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반정 공신의 친인척과 뇌물을 주고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는 건 물론이고요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는 등 정말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런 가짜 공신들의 공은 삭제하고 그들의 토지와 노비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위훈 삭제는 중종 심경 변화의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량과가 이거랑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현량과로 선발되는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이야말로 조정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중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설사 이런 공신들 가운데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자기가 국왕에 오른 이제 자신의 정통성과 직결된 것이 이제 공신 책봉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건드린 것은 중종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하는 조광조를 자신이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이 조광조 세력이 위훈 삭제를 주장했을 때 중종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공이라도 이미 공을 정하고서 뒤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1519년 10월 25일 조광조의 위훈 삭제 발언을 시작으로 제2의 소격서 사태가 벌어집니다. 7번 아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공신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에 여러 번 아뢰다.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갔다. 임금이 대간을 취직하게 했으나 또 사직하였다. 조광조는요, 뜻을 함께하는 사림들과 또다시 매일같이 중종 찾아가서 위훈 삭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록을 철폐하지 않으실 때 16일 동안 조광조 세력은 끊임없이 중종을 압박했고요. 중종은 윤화할 수 없다, 윤화할 수 없다 질리도록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519년 11월 11일 조광조 세력의 압박에 막 지칠 대로 지친 이 중종이 위훈 삭제 추진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와, 근데 대단하다. 손석 교수님, 근데 중종 입장에서는 안 돼 하고 끝까지 버티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결국은 위훈 삭제를 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보면 조정 신료들 중에서 상당수가 조광조 세력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훈 삭제에 대해서 이제 부둔성 발언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중종은 안 된다를 이제 거듭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의 어떤 그 압박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와, 그럼 조광조가 지금 엄청 세져 있는 거네요. 권력이 너무 세 지금 세력이. 그렇게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감정이 켜켜이 쌓여가던 어느 날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궁궐에서 소름 끼치도록 기이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발견된 나뭇잎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었거든요. 주초위왕. 한자의 뜻은 달릴 주, 닮을 초, 될 위, 임금왕자인데요. 한자의 뜻만 봐서는 주초위왕의 뜻이 알쏭달쏭하죠. 네. 근데 여기 네 글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자 주와 초를 합하면 바로 조자가 되는데요. 즉 주초위왕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는 바로 조광조. 조광조. 그건 뭐예요? 영모. 이 주초위왕 사건에는 조광조를 겨냥한 누군가의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역시나. 꿀로 나뭇잎에다 주초위왕 네 글자를 많이 쓰고서 벌레를 놓아 갉아먹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조광조를 시기하는 세력이 음모를 꾸민 거죠. 그렇게 벌레들이 나뭇잎에 꿀 묻은 부분을 갉아먹으니까 주초위왕이라는 네 글자가 나뭇잎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와, 이거 굉장히 노력해서 한 거네요. 실제로 이 나뭇잎 주초위왕 실험을 해봤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이게 주초위왕에게 좀 과장된 이야기 가능성이 크죠? 네, 뭐 주초위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주초위왕 요 네 글자는 김효사와 당시나 중종실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초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위왕이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풀로 나온 것은 후대인 선조실록에 이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야사인 연려실기술과 같은 기록에 있습니다. 왜 조광조가 몰락하게 되었는가를 나름대로 이제 추정하는 과정에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형태의 참서가 국왕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중종의 마음을 그래도 뭐 이렇게 격동시킨 어떤 그 참서 형태의 소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초위왕 사건은 중종이 조광조를 하루아침에 내친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격서 혁파,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까지 조광조의 이 과격한 개혁 정책은 중종에게는 큰 실망감과 피로감을 안긴 거예요. 피로감. 그렇게 1519년 11월 15일 밤 중종은요 조정신료를 은밀히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이날 밤
조광조 세력을 긴급 체포 밀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 봤던 기묘사화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묘사화는요, 위훈삭제가 추진된 지 고작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요? 네, 기습적으로 조광조 세력을 의금부에 잡아들인 데 성공한 중종은요, 곧바로 신문에 들어갑니다. 이때 조광조는 이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담담히 말했다고 합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믿는 것은 임금의 마음뿐입니다. 다를 뜻 전혀 없습니다. 조광조는 감옥에 갇힌 후에도 중종이 직접 자기를 숙청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 이건 우와. 음모다. 그냥 자기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제 음모 그렇죠. 알고 뒤집어 씌웠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광조 감옥에 갇힌 동료들과 함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농성. 바로 중종에게 절절한 마음을 담은 상소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다 그렇죠. 임금이 계신 데가 막혀 있어 생각을 아릴 길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영원히 하직하면 실로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는 중종에게 제발 한 번만 직접 저를 만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이걸 본 중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조금 약간 그때는 그래도 마지막일 수가 있잖아요. 약간 한 번 만나서 들어보고 싶긴 해요. 자, 중종은 조광조의 이 옥중상소를 본 이후 이런 말을 합니다. 조광조를 사사하도록 하라. 사사? 죽이는 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네. 와,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와. 중종은 붕당을 형성한 죄가 무거우니 조광조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조광조의 옥중 애원에도 결코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런 중종의 냉혹한 태도를 두고 훗날 사가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종을 두고 마치 두 얼굴의 임금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엄청 사랑하더니 지금은 완전 냉담한 상태. 그럼 그런 말이잖아. 너 다른 사람 같아. 그렇죠. 사관이 그 얘기잖아요. 뭐야 왜 저래? 이게 적은 거죠. 조광조가 능주로 유배를 떠난 지 한 달 만인 1519년 12월 조광조는 사약을 왔습니다. 이때 조광조는 담담히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부모 사랑하듯 나라 걱정하길 집 걱정하듯 했네. 이것이 바로 조광조가 쓴 시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조광조의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진심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진심인데 그 정도로 굳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사역을 받을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조광조는 충성을 노래하는 시로서 마지막까지 중종에 대한 변치 않은 신하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중종이 내린 사약을 마신 후 38세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조광조가 중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지 4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